네, 강펀치 강용석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용석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연구활동하시죠. 심규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심규진입니다. 네, 요즘은 뭐 유튜브 안 하면 좀 이상하던데 심규진 교수는 안 하세요? 아, 저도 마드리드에 있을 때 예. 그 한창 그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되시고 나서 이제 제가 한국에 있는 유튜브도 못 나오고 아무래도 활동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냥 제 소소하게 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용으로 만들었는데 좀 이렇게 10,000명 가는데 되게 한 2, 3주 만에 막 돼가지고 되게 좋았는데 약간 이게 알고리즘을 전혀 못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얼마 전에 또 2만 됐고 근데 제가 이 구독자 수에 비해서는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심규진 교수인데 심규진 교수.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동접 그때도 한 아침에 하면 막 1,000명 나올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약간 고정으로 팬층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조회수도 한 19,000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계속 와주시는 분들이 고정이 있는데 이렇게 알고리즘이나 알겠습니다. 이런 걸로 확 뜨질 못하는 것 같아서 많이 구독해 주세요. 네, 심규진 교수 치면 네. 심규진 교수 치면 심규진 교수가 운영하는 유튜버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용석 변호사님, 트럼프 측근의 프라이츠라는 사람, 프레드 플라이츠라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뭐 무기 사형이라는 이 중형 얘기도 나온다고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또 이게 한미 관계에 굉장히 심각한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상대가 위성락 안보실장이나 또는 여야 국회의원들 막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모스탄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는 긴가민가 했잖아요. 심지어 우리들조차도 긴가민가 혹시 모스탄의 그 돌출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던 분들도 계시고 많은 우파 분들도 과연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트럼프 정부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프레드 플라이츠의 그 발언들로 인해서 트럼프 정부의 의도가 명확해졌다. 트럼프 정부가 거의 한국을 브라질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다. 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이 의원들한테 얘기한 거는 뭐 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뭐 반발도 하고 어쩌고 했지만 하여간 TV 조선에서 처음 다루면서 얘기가 됐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후속으로 프레드 플라이츠가 7월 초에 위성락이 그 미국에 왔을 때 그때 만나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 근데 위성락은 그때 그런 얘기를 전혀 언론에다 흘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나오지 않았었죠. 근데 그때 위성락이 마크 루비오도 제대로 못 만나고 돌아갔던 거. 오히려 프레드 플라이츠하고 뭐 다른 그 선임 연구원들 뭐 이런 사람들 헤리티지 재단에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거. 근데 프레드 플라이츠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는 위성락이 문제가 아니라 구윤철도 사실은 이번에 25일 날 마크 루비오를 베슨트를 만날 수 있었으면 그 일정 중에 프레드 플라이츠 만나는 일정이 껴 있었거든요. 있었습니다. 근데 취소되는 바람에 못 와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프레드 플라이츠는 한국에서 미국 가는 사람들은 트럼프를 못 만나면 만나고 와야 되는 사람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AFPI라는 연구소가 사실상 그 트럼프의 최측근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고 사람 수도 많지도 않습니다. 한 5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무슨 헤리티지 재단처럼 오래되고 돈이 많은 그런 뭐 재단 이런 것이 아니고 순전히 이름 자체가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그래요. 그 자체가 트럼프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트럼프를 위해서 만든 그냥 트럼프의 싱크탱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트럼프 내각에 들어갈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실 비서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다라고 봤을 때 프레드 플라이츠가 이 정도로 세게 얘기했다는 걸 이재명이 못 알아들으면 이거는 바보이거나 바보인 척하는 거죠. 신계진 교수님. 저는 이 그 마그니츠법 마그니츠법에 대해서 마그니츠키법인데 이 법이 어떤 것인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게 2012년에 미국이 러시아 내부 고발자 세르게이 마그니츠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을 이제 그 추궁하기 위해서 제재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인데 이 법안이 되게 유의점이 있는 게
어떤 이제 국가를 상대로 제재하는 거는 어떤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떤 나라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 뭐 호주 이렇게 뭐 일본, 한국도 다 보면은 그 미국하고 동맹 국가잖아요. 근데 동맹 국가를 뭐 제재한다거나 어떤 일에 있어 그런 거는 불분명하니까 개인을 꼭 집어서 이제 제재를 하는 것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본인들의 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이런 거에 언론에 좀 재갈을 물리는 방식이 어떤 식이냐면 기자 개인한테 명예훼손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리칸유 일가라던가 싱가포르 정부를 좀 이렇게 악의적으로 폄훼한다거나 싱가포르 사회를 또 막 이렇게 폄훼할 때는 어떤 기자한테 뭐 명예훼손을 세게 걸어요. 그러면은 또 그런 이제 개인이 이제 소송에 걸려버리면 싱가포르 법정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뭐 인생이 파산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끝까지 책임을 물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제 미국도 똑같이 그거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35개국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 386건이 지금 현재 제재 시행 중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을 되게 친미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내재적 어쩌고 하면서 북한을 옹호하는 친북적으로? 사실상, 그죠, 친북적으로. 그러니까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거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개별적인 개개인에 대해서 뭐 비자 금지라든지 금융 활동을 제재한다든지 뭐 계좌를 동결시켜 버린다든지. 김민웅 같은 사람한테 딱 때리면 적당하겠네. 김민석도 사실은 되는 거죠. 김민석이 이번에 한 발언 보세요. 뭐 미국이 무슨 우리의 14번째 북한의 행정구역을 따라가시고 14번째 자치구로 봐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친북적인 발언을 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과거 행적도 보면은 뭐 노골적인 반미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심각한 인권과 이제 부패행위 근절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건데 이번에 그 심평 변호사님이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극심한 인권 탄압을 이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윤 대통령은 그거 이제 지지층들 걱정되니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글에서 절절한 그런 분노라던가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지금 예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뭐 세 평짜리 그렇게 조금 공간을 마련해 준 게 관례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1.8평 공간에 그리고 이런 집필 활동이나 이런 것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상 뭐 사람을 그냥 완전히 반인권적으로 구금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더위에 막 거의 고문에 가까운 그런 식의 이 탄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인권 탄압이기도 하고 정치적 보복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정치적인 거를 금지하겠다. 미국의 그 움직임을 보면 과거 사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맞아요. 네. 일단 그 가장 가까운 예로는 DJ를 그 전두환 정권에서 사형 선고까지 했었어요. 그렇죠. 사형 선고까지 했었는데 청주교도소에서 1년 8개월인가 20여 개월 복역하다가 뭐 본인은 하여간 형식적으로는 전두환 대통령한테 악망문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편지를 써서 미국으로 망명한 것처럼 돼 있지만 뭐 치료를 위해서 뭐 치료를 위해서 미국으로 가겠다. 뭐 정치활동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편지 쓰고 갔다라고 하지만 그건 편지는 나중에 형식적인 거였고 나중에 나온 얘기로는 미국이 먼저 움직여 가지고 전두환 정권한테 답을 듣고 그 형식적인 편지를 하나 쓰고 그렇게 간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강력하게 압력을 가해서 먼저 오케이를 받고 그 사면하는 걸 사면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풀어준 거죠. 그야말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도 뭐 밝혀지진 않았지만 하여간 그 카터와의 그 노골적인 그 갈등이 있었죠. 뭐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승만 대통령도 결국 4.19도 뭐 당시 대사가 부정선거 얘기하지만 부정선거에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관계가 없잖아요. 그게 이기붕을 부통령 만들기 위한 선거였지 이승만 대통령은 당연히 무투표 당선인데 근데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피해를 입었던 것도 이 미국의 에버레디 계획이다 뭐 이런 것이 배후에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미국과 이렇게 노골적으로 국민들이 다 알 정도로 이렇게 그 갈등 관계에 있는 정부에서 역대 그렇게 오래 버틴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정도 사인이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동안은 사실은 잘 몰랐어요. 나중에 밝혀진 거지. 근데 지금 이렇게 대놓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압 그리고 내란죄로 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결국 해결책은 윤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든지 풀어서
뭐 이렇게 외국으로 일단 가야 되는 뭐 그런 식의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트럼프가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측근을 통해서 비록 얘기했지만은 본인이 뭐 윤석열 대통령 존경한다. 그리고 당신들이 탄핵을 막는다면 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되게 친화적 얘기를 했고 사실은 그 트럼프라는 캐릭터를 봤을 때도 트럼프가 그 국회의사당 그 뭐 폭동 뭐 배우로 해가지고 본인도 내란죄로 기소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소나로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가 그 멜로니도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자기가 이렇게 봤을 때 자기랑 좀 코드가 맞는 정치인들을 약간 미국이 뒤에서 후견해주는 식으로 하는 노골적인 개입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트럼프 때는 그 의회에 이제 그 진압된 사람들이 민간인이었다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나온 계엄회에서 공권력을 이제 본인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법치적 의도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의도에 있어서는 양상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건 같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두 분이 다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왜 한미 간의 이제 현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한미 간의 현안이 뭐 통상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주한미군 주둔비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구속 사태가 실제로 제일 그 민감하고도 뜨거운 현안이 이미 돼 있다. 네. 우리가 그거를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뭐 저 정도로 그 미국에서 구체적인 사인이 나왔다는 거 사실은 모스탄이 그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왔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 명 같이 와가지고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됐었는데 그 뒤에 메시지를 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따로 혼자 방문해가지고 그 정도로 발언하고 다녔으면 사실은 그때 알아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이제 프레드 플라이츠까지 등장을 한 건데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도 안 되면 그야말로 이제 구체적인 액션 8월 1일 날 관세 협상이 그 타결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과연 이재명 정부에 어떤 구체적인 타격이 올 건지. 네. 지금은 뭐 약간 그 소비 쿠폰에 약발이 좀 살아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긴가민가 하지만 8월 1일날 만일에 관세 협상이 타결이 안 되고 뭐 35%라든지 뭐 40%라든지 이렇게 두드려 맞게 되면 그 과연 그걸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저 프라이츠가 아주 대놓고 보우소나로 케이스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정 간섭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그 억울한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관세 문제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고 있다. 이 얘기까지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미국은 항상 인권으로 접근을 하는데 맞아요. 지금 인권으로 접근했다는 게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이 나올지를 예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의 인권을 아주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뭐 사형 무기 이거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자체가 그렇죠. 미국은 이미 지금 이거를 정치 보복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범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지금 전대가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동안 그 후보들이 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제 등록을 하면서 이제 전대가 이제 막이 열릴 거예요. 지금 판세를 우리 강윤숙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희망적으로 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그냥 그 여론조사 나온 거 오늘 아침에도 확인되는 걸로 봐서는 이 그 국힘 전당대회는 국힘 지지층의 그렇습니다. 80대 20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당원 80. 여론조사 20%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그 좌파들은 뺀 여론조사죠. 그 역선택 방지 여론조사입니다.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누가 높냐가 결국 제일 중요한데 오늘 아침 여론조사 보면 김문수 후보가 34%, 그리고 조경태 후보가 이제 그 한동훈계를 대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경태 후보가 2등으로 나오고 3등 장동혁, 4등 안철수 이런 식의 조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건 일반 국민이에요, 아니면은 아니 지지층에서. 지지층에서 일반 국민으로 하면 조경태가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결국 이제 지지층이 중요하니까 지지층만 놓고 보면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앞서 있다. 조사 수치 좀 확인돼요? 네.
그 지지층 조사는 이제 80대 20이라는 룰에 비교적 좀 근접하는 거죠. 근접한 조사니까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전 국민 또는 민주당 지지층까지 전부 포함한 조사로 하면 조경태가 1등이 나옵니다. 근데 어차피 역선택으로 민주당 지지층 자체도 빼는 여론조사에다가 지지층이 국힘 당원의 분포를 보면 영남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층 이게 어디 조사입니까? 네. 예, 국힘 지지층에서 김문수 34.9, 장동혁 19.8, 조경태 11, 주진우 8.8. 네. 에이스 리서치. 에이스 리서치. 안철수가 조경태하고 주진우 사이에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뭐 하여튼 그런데 저 이제 지지층 조사가 저렇다면 사실 뭐 지금 3주 정도 남아 있는 건데 22일 날 청주에서 전당대회를 하는 거니까 3주 정도 남아 있는데 뭐 그 3주 사이에 결국 이제 장동혁 김문수 간에 알겠습니다. 장동혁 간에 경쟁이 되지 않겠나. 저는 오히려 전당대회가 지금 민주당도 치러지고 있는데 8월 2일에 전당대회예요. 근데 관심이 오히려 초기보다도 더 없어져가지고 이제는 지금 뭐 거긴 거의 게임 끝났다. 이미 게임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알겠습니다. 있어서. 자, 신기준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저는 뭐 김문수 대 장동혁의 이제 결선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이제 김문수 후보님은 약간 부자 몸조심?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님은 약간 고착화됐어요, 지지율이. 그리고 일단 뭐 대선에 나왔다라는 것과 뭐 안정감,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뭐 전부 다 아우르겠다 이런 식의 이제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고, 장동혁 후보는 되게 선면성을 내세우고 있는데, 저는 근데 약간 보면은 이게 그 뭐라고 해야지, 겉과 속이 조금 다르다고 해야 될까? 김문수와 장동혁의 그 전략이나 실체가. 오히려 저는 김문수 후보님은 말로는 막 다 포용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분은 그러니까 그 당의 기득권들이 봤을 때, 중진들이 봤을 때는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어쨌든 그 정치를 해온 내구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공천관리위원장 해가지고 뭐 칼질도 해보시고, 이분은 어쨌든 빠꼼한 그게 있잖아요, 자기 정책 스킬이. 그러니까 뭐 누구의 뭐 멘토를 두고 뭐 이렇게 뭐 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현역들이 김문수 될까봐 다들 걱정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장동혁은 뭐 그렇죠. 1.5선이라고 의원들끼리는 그렇게 보죠. 그렇게 보죠. 1.5선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포커페이스라는 건데,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님은 오히려 칼을 감추고 나는 다 포용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고, 장동혁 의원님은 오히려 이제 본인이 1.5선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대중적인 어떤 저 사람이 뭘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의구심을 가지니까 오히려 세게 선명하게 메시지를 던지지만, 오히려 그 내부의 권력적인 역학관계를 보면 그 중진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김문수보다는 장동혁 의원이 더 편안한 뭐랄까요, 그런 파트너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두 진영에 어떻게 선거 전략을 짜고 또 당 내부에서의 그 세력화를 좀 더 여우같이 기민하게 하느냐, 그 싸움일 것 같습니다. 글쎄, 지금 우리 신기진 교수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도 한 2주 3주 전에 그 당의 중진들, 뭐 꼭 무슨 뭐 친년 뭐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뭐 친한애는 뭐 조경태 빼놓고는 중진이 없잖아요. 거기는. 당의 중진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유지되는데 누가 좋으냐,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근데 이런 친윤들이 많은 중진들 입장에서는 저 한동훈 똘마니들한테 줄 수는 없고, 그럼 결국 김문수냐 장동혁이냐. 김문수는 자기들이 버겁다. 자기들이 사실은 저 대선 때 어떻게든 한덕수랑 단일화 시키려고 했는데 그거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쿠데타까지 했다가 실패했잖아. 이게 중진들이 한 짓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중진들 입장에서는 김문수는 좀 버겁다. 그 장동혁이 어떠냐. 뭐 이런 흐름이 있다. 이게 제가 한 2주 전, 3주 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그 수치로 나타난 게 오늘 조사인 것 같아요. 장동혁 의원이 정확하게 1년 전에는 한동훈계로 최고위원으로 함께 러닝메이트로 나왔었잖아요. 그때도 7월 전당대회였습니다. 근데 그랬었는데 지금 1년 만에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 한동훈이나 뭐 이런 그 안철수 같은 배신자들을 내보내야 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고 있어가지고 장동혁의 본심이 뭐냐,
네, 그게. 근데 이제 지금 지지층들은 일단은 네. 굉장히 그 탄핵된 것에 대해서 한동훈과 12인의 도적들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분노감이 되게 쏠려 있으니까 예. 장동혁 의원이 그 지점을 잘 이제 자극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동안 등록을 하고 나면 4번의 지역 합동 연설 네. 그리고 뭐 한 3번 정도는 TV 토론을 한다 그러는데 저희 고성구 TV나 우리 강영석 TV 네. 또 저 전한길 뉴스 이런 데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뭐 다른 사람들은 별 관심 없으니까 네. 뭐 안철수한테 들을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네. 조경태는 뭔 할 얘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빼고 김문수냐 장동혁이냐 가지고 각각 좀 김문수와의 토론회, 장동혁과의 토론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 저는 뭐 사실 장동혁 의원은 지금 날짜가 잡혀 있죠. 예, 근데 이제 그 김문수 쪽하고 이제 조율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제 내일 아침 정도에 조율이 되면 이제 공식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근데 사실 우리 이제 자유파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당장 대선 당권 주자들이나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뭐 지상파 정편에서 뭘 다뤄줍니까? 관심이라도 있어요. 네. 근데 자유파 유튜브밖에 채널이 없잖아요. 네. 좀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오히려 지금 그 당대표도 당대표지만 최고위원 후보들을 놓고도 또 굉장히 뜨겁게 지금 물밑에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역 의원들이 의외로 굉장히 주저주저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여성 의원은 강선영 의원이 거의 뭐 단독 비슷하게 나와서 되는 게 아니냐. 뭐 손수조 전 위원장이 나와서 같이 붙겠다고 하는데 강선영 의원이 나오면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신동욱 의원이 최고위원을 나갈 거냐 말 거냐를 놓고 뭐 저울질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김민수 전 대변인도 뭐 지금 뭐 출마 선언을 아주 대놓고 한 사람은 거의 김민수 대변인 정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최고위원 지금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국힘 내부에서 당대표 컷오프를 4명 선으로 정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4명이 되면 주진우 의원이 잘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지금 당대표를 나가겠다고 했는데 막상 등록할 때 대표 쪽으로 등록을 하게 될지 아니면 최고위원 쪽으로 등록을 하게 될지 그게 좀 이제 관심사가 됩니다. 제가 이제 어제 들은 얘기는 이제 한동훈이 쪽에서 네. 한동훈이 이자들이 당권 장악의 음모를 욕심을 버린 것이 아니니까.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아까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만 한동훈이 쪽에서는 김문수가 당 대표 될 거라고 전제하고,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제 그래서 지가 나가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우재준을 뭐 최고위원 그러면서 최고위원을 4명을 자기들이 먹으면 네. 자기들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김문수 지도부를 날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최고위원들을 지금 이자들이 지금 짱짱하게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 최고위원을 염두에 두고 한지아를 내보내고, 네. 그다음에 청년 최고위원을 염두에 두고 우재준이를 어쨌든 현역 의원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박정훈이가 나온다는 거고 다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것들 판을 짠다는 건데. 네.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보면 이제 맞아요. 반한동훈 네. 쪽에 설 것으로 예상되는 그걸 그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최고위원 선거도 상당히 좀 다이내믹하게 그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게 지금 아직 등록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아직 이제 후보 구도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니까 요거는 요번 주말 다음 주쯤 되면 이제 등록한 사람들 또는 컷오프된 사람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정치하게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네요. 네. 저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신규진 교수님.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언론들이 너무 이렇게 한동훈을 막 살린다. 뭐 한동훈이나 이준석은 이렇게 우호적이고
약간 이제 지금 보면 보수 언론들도 윤석열을 완전히 지워야겠다 그러면서 자꾸 그 윤석열 탄핵 반대했던 세력들까지 이제 싸잡아가지고 극우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그런 게 극심해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근데 제가 전망하기에는 이런 식의 이제 무리를 두는 것이 더 오히려 이 탄핵 반대를 했던 국민들의 그 분노감을 더 자극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기성 언론이라던가 제도권 언론에 대한 불신을 많이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무리하면 무리할수록 지금 특검도 그렇고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구금 행태도 그렇고 또 언론에서 뭐 그 전한기 선생 비롯해갖고 여러 스피커들을 막 극우 프레임으로 몰고 있잖아요. 뭐 저도 그렇게 좀 당했는데 이제 그런 게 극심해질수록 지금 많이 이제 탄핵 이후에 상실해서 이 정치에 관심을 접고 뉴스도 이제 끊으셨던 분들이 다시 또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한테 또 특히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좀 전선이 새로 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김문수 장동혁이 붙는 거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가져보고. 근데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당내 주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은 또 다시 이제 지방선거 질 거 뻔하고 또 누가 뭐 지도부가 되든 간에 예전에 그 황교안 제2의 시즌2를 만들겠다. 이렇게 희생양을 만들겠다 이런 속셈인데 저는 김문수 후보님이 되든 아니면 장동혁 후보님이 되든 결국엔 싸워서 그 분탕 세력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딱 자기의 권한으로 척결하지 못하면 또다시 예전처럼 그 황교안 대표처럼 다 그냥 몰빵해가지고 저 희생양이 되고 그분 뭐 어떻게 하셨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들어가지고 당을 이렇게 넘겨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어. 이번 전당대회가 확실하게 체질 개선하고 저는 강성 우파라는 말이 아니라 강건 우파, 우리가 강건한 우파가 되자라는 거를 이제 리더십을 보여주셔야만 지속 가능한 정치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네, 강영석 대표. 저는 그 이번 전당대회가 지금 아직 김문수 후보가 명확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장동혁 의원은 뭐 당내 분탕 세력을 척결하겠다라는 명확한 목표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오히려 거기에 대응하는 뭔가를 못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사실 자유통일당을 정광훈 목사랑 같이 만들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황교안 그 대표도 지금 밖에 나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뭐 자유한국당 대표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밖에 나가 있는 그 당들 여기를 다 통합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명확한 그 승리의 목표를 제시해야 된다. 저는 그 통합이 다른 통합이 아니라 이 우파 자유우파 세력 내에서의 통합을 확실히 해내야 되고 그게 지금 국힘이 얘기한 그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끌어당겨가지고 들어올 사람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력 대 세력으로서 해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 자유우파 통합의 희망을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그런 뭔가 명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전당대회에 임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그 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 정식으로 이제 출마 선언 같은 거를 하고 당 대표로서의 공약도 제시하면서 치열한 토론이 붙을 텐데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전대의 막이 열리고 있다. 저희 자유파 유튜브 우리 강영석 TV도 저희 고성국 TV도 이 전대를 우리 자유파의 공론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대담 강펀치 강영석 변호사 그리고 스페인에서 교수 활동하시는 신기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